안녕하세요. 노코드 개발자 더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러터 플로우 노코드 초기 세팅법을 완전 정복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진행할 테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진행 단계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앱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는 앱 테마 세팅을 진행합니다. 브랜드 컬러, 폰트 스타일, 워딩바, 리프레시바, 스크롤바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이어서 앱 설명과 이름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앱 에셋에서 스플래시 이미지, 연초 아이콘 등을 등록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 앱바와 내부바를 세팅합니다. 다섯 번째, 앱 주 언어를 설정합니다. 만약 웹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플랫폼 세팅을 진행하고요. 앱 기본 세팅이 끝났다면 이제 파이어베이스 최초 연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웹 플랫폼에서 이미지가 잘 나오도록 쿨스를 허용해주는 작업을 하면 끝. 앱 개발을 시작할 때 이렇게 총 8단계 작업을 미리 해주면 기능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훨씬 순조롭고 효율적인 앱 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하면서 또 핵심 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세팅부터 진행합니다. 앱 테마 세팅은 좌측 내비바 메뉴 중 하단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초기 설정하는 테마 메뉴는 컬러, 폰트, 디자인 시스템 3개의 요소로 구분됩니다. 먼저 컬러 세팅부터 진행합니다. 컬러는 크게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플러터 플로우 전문가가 지정한 컬러 값이기 때문에 많이 변경할 필요 없이 프라이머리 컬러 3개만 내 브랜드 컬러에 맞게 변경해주면 됩니다. 라이트 모드를 수정했다고 해서 다크 모드 컬러 값이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으니 잊지 말고 다크 모드 쪽 브랜드 컬러도 동일한 컬러 값으로 수정해줍니다. 만약 다크 모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스위치를 꺼주면 되고요. 컬러 팔레트에 색상을 추가하고 싶으면 상단 Add 컬러 버튼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컬러 테마는 딱 이 정도 기능으로 초기 세팅하면 끝. 다음은 폰트 테마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폰트는 사이즈, 굵기, 자간, 컬러, 스타일 등을 개별로 설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문가가 기본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개별 설정은 되도록 피합니다. 만약 반응형 설정이 필요할 경우 좌측 상단 메이크 리스폰시브 버튼을 선택합니다. 기본 모드인 모바일부터 태블릿, 데스크탑 사이즈에 맞게 각 폰트 스타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본 폰트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우측 상단에서 폰트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글 무료 폰트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니 원하는 구글체를 선택하면 변경됩니다. 그리고 폰트는 크게 주 폰트와 서브 폰트로 분리해서 두 개의 폰트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료 폰트 리스트에 내가 원하는 폰트가 없다면 커스텀 폰트 기능에서 외부 폰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폰트를 설치하려면 먼저 폰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미리 다운받은 폰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폰트 파일은 트루타입 유언이라 불리는 TTF 확장자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기본 폰트 굵기인 웨이트를 지정하면 끝. 설치한 커스텀 폰트를 적용하려면 이전에 폰트 변경한 방식과 동일합니다.
다음 디자인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브리크 포인트는 웹 화면이 반응형으로 전환되는 기준 포인트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가 지정한 포인트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아래 로딩 인디케이터가 있죠. 모양과 컬러 그리고 사이즈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롤바와 리프레시 스타일도 변경할 수 있지만 되도록 변경 없이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마지막 테마 옵션으로 매터리얼 산 테마 사용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매터리얼은 플러터의 AI 시스템을 통틀어 말하는데 현재 이가 기본 모드이며 3모드로 지정하면 실제 유저에게 보이는 위젯들의 디자인 스타일이 업데이트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계 앱 테마 설정법이었습니다. 2단계는 설정 메뉴 앱 디테일에서 이름과 소개를 입력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사항은 앱 이름은 최소 2글자 이상 입력해주는 것 외엔 없습니다. 삼 3단계는 앱 에셋 설정입니다. 첫 번째 에셋으로 앱이 실행될 때 최초 보여지는 스플래시 화면을 설정합니다. 스플래시 이미지는 PNG, JPG 형식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GIF도 설정 가능합니다. 이미지 업로드 후 원셋을 눌러 업로드된 이미지를 선택하면 끝. 옵션에서 크기, 최소 작동시간, 배경색 등을 조절할 수 있는데 GIF 같이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스플래시일 경우 최소 2.3초간은 작동되도록 해주면 좋겠죠. 이미지가 로고 형태일 경우엔 백그라운드 컬러를 설정하거나 프리로딩 컬러는 스플래시 이미지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화면색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런처 아이콘 파일을 등록합니다. 1:1 비율로 디자인한 PNG, JPG 등 이미지를 등록해주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어댑티브 아이콘은 안드로이드 전용 앱 아이콘인데 배경이 없는 PNG 이미지를 등록하면 되지만 런처 아이콘을 사용할 경우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에셋으로 이미지 데이터 로딩에 실패했을 때 보여줄 에러 이미지입니다. 404, 403 에러 페이지처럼 보여주는 것보다 F9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 설정도 마쳤습니다. 4단계는 앱바와 버튼 내비게이션 바를 세팅합니다. 앱바 설정에서 높이값, 그림자 효과, 배경색, 아이콘과 텍스트 컬러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배경색, 아이콘과 폰트 컬러 값만 변경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내비바 세팅은 최소 2개 페이지에 설정해야만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하고 각 페이지에 내비바를 활성화해줍니다. 내비바를 설정하기 전에 이미 설정한 앱바 스타일도 확인할 겸 앱바를 정리해줍니다. 각 페이지의 내비바 활성화를 캔버스 우측 하단 버튼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에 맞는 라벨과 아이콘을 세팅합니다.
두 개 이상의 페이지의 내비바를 활성화 후 다시 세팅 메뉴로 가보면 옵션 기능이 활성화되죠. 내비바의 순서와 스타일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차단대 세팅도 끝났고요. 다음은 앱의 주 언어를 설정합니다. 앱 서비스를 이용할 국가의 언어를 추가하고 지정하면 끝. 다음은 웹으로도 서비스를 활성화할 경우 플랫폼 세팅이 필요합니다. 안드로이드, iOS는 기본 활성화되어 있고 바로 하단에 웹 플랫폼 옵션을 켜줍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웹 세팅을 진행하는데 웹 설정은 별도 설정 메뉴가 있어서 바로 이동합니다. 플러터플로우에서 기본 제공하는 도메인이 있고 필요시 앞쪽 주소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SEO 타이틀은 사이트 공유 시 썸네일에 표시되는 사이트명입니다. 사이트 설명도 타이틀과 같이 공유 시 썸네일에 표시되는 사이트 소개글입니다. 페이지 타이틀은 브라우저 탭에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하비콘은 페이지 타이틀과 함께 브라우저 탭에 보여주는 홈페이지 로고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비콘 이미지 파일은 PNG만 등록 가능합니다. 스테이터스바 컬러는 브라우저 탭바 색상으로 일반적으로 화이트로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소셜서 이미지는 말 그대로 사이트 URL 공유 시 보여질 썸네일 화면입니다. 그리고 플러터플로우 워터마크를 제거하고 싶다면 쇼 워터마크를 꺼줍니다. 나중에 웹으로 프로젝트를 배포할 땐 상단 퍼블리시 버튼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6단계 웹 세팅은 끝났고 이제 파이어베이스 서버를 연동할 차례입니다. 서버 연동은 마법사 아이콘으로 한 번에 연동을 할 수 있어요. 하단에 섀도우 파이어베이스가 켜져 있죠? 확인 후 바로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체크포인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만약 생애 첫 파이어베이스 연동일 경우 원격으로 배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미가입된 계정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동으로 먼저 한 개의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다음 원격 생성을 진행해 주어야 돼요. 브라우저에서 파이어베이스 사이트로 이동하고 수동으로 첫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우측 상단 콘솔로 이동 버튼을 선택하고 시작하기 버튼을 선택해서 수동으로 프로젝트와 상관없는 프로젝트 하나를 생성합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버튼을 눌러서 단계를 완료하면 약 1-2분 이내 최초 프로젝트가 생성돼요. 그럼 생성된 프로젝트를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제 플러터플로우에서 원격으로 서버 연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고 물리 서버의 위치를 가장 가까운 지역인 서울인 노시스트 3로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첫 원격 연동이라 구글 계정 선택과 약관 동의 창이 활성화됩니다. 서버 프로젝트 원격 생성까지 대략 3분에서 최대 10분 정도가 소요되니 기다려줍니다. 만약 10분이 지나도 진행 상태가 계속될 경우 이전 단계로 갔다가 다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해결됩니다. 프로젝트 원격 생성이 완료되면 하단에 인증과 스토리지를 활성화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서버 인증 기능 버튼을 선택해서 파이어베이스 콘솔 세팅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인증 오센터케이션은 쉽게 말해 가입 및 로그인 기능을 뜻합니다.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플러터 플로우 원격 계정이 자동으로 가입되어야 하니 내가 이메일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메일 비밀번호 로그인을 활성화합니다. 최초 로그인 기능까지 활성화했다면 다음은 스토리지를 활성화 진행합니다. 뉴드 메뉴의 스토러지 기능을 선택합니다. 스토리지는 업로드한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파일 원본을 저장하는 곳이죠. 이 기능은 유료 기능이라 블레이즈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해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료 기능이라고 해서 바로 요금이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무료 사용량이 있으니 개발 단계에선 충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업그레이드를 선택하면 결제 계정 선택창이 나옵니다. 만약 한 번도 결제 계정 프로필을 생성한 적이 없다면 클라우드 빌링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눌러 생성합니다. 계정 만드는 과정은 개인정보와 하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하라는 대로 하면 돼서 어렵지 않아요. 이미 구글 계정에 결제 계정을 등록했다면 또 생성할 필요 없이 하단 내 결제 계정을 누르면 됩니다. 결제 계정을 선택하면 예산 금액을 입력하는데 스토리지 사용에 할당할 예산 금액을 입력하면 사용 금액이 예산에 도달하는 범위에 따라 이메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입력하는 예산 금액은 기능 제한과는 별개이기 대략적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가 블레이즈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제 시작하기 버튼이 보이죠? 선택하고 스토리지도 물리서버 위치를 지정하는데 동일하게 노지스트 3으로 맞춰줍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서버 보안을 위해 모드를 선택해야 하는데 테스트 모드를 선택할 경우 30일 후 권한이 막혀 초보자는 당황할 수 있으니 그냥 프로덕션 모드로 진행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스토리지 활성화가 완료되면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인 버킷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플러터 플로우로 이동해서 마저 세팅을 진행합니다. 컴플릿 파이어베이스 셋업 버튼을 눌러 구성 파일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구성 파일이 생성되어 플러터 플로우와 서버가 원격 작업 모드가 완성됩니다. 만약 구성 파일 생성 에러가 나더라도 몇 번 다시 재시도해주면 성공되니 당황하지 말고 진행합니다. 다음은 인증 기능을 앱에서 사용할 경우 오센터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기기의 가입과 동시에 바로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려면 유저 컬렉션 기능도 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선 원격 서버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팅할 건 더 남았으니 잘 따라오세요. 바로 하단의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의 권한을 배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 권한도 배포해야 하니 이동합니다. 세팅 메뉴로 이동하고 파이어스토어 룰에서 유저 컬렉션 접근 권한을 먼저 세팅합니다. DB의 권한은 크리에이트는 생성, 레드는 읽기, 라이트는 수정, 딜리트는 삭제하는 권한입니다. 생성과 읽기 권한은 로그인한 유저, 수정 및 삭제 권한은 태그 유저로 설정해야 본인만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저 컬렉션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담겨있을 수 있는 방패 기능을 체크하고 유저 모양의 X가 있는 아이콘 기능은 만약 회원 탈퇴를 하면 해당 유저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지에 대한 기능입니다. 권한을 적절히 설정했다면 상단 배포 버튼으로 권한을 서버 쪽으로 설정해줍니다.
참고로 딜리트 유저 레퍼런스 기능은 회원 탈퇴 시 해당 유저와 관련된 데이터를 자동 삭제하는 기능인데 옵션 사항이라 사용할 경우 나중에 배포를 해주면 됩니다. 잠시 에러가 생겼죠? 디버그 내용을 확인 후 조치합니다. 에러가 발생된 이유는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된 에러로 로그인 전과 로그인 후 유저가 도달한 이니셜 페이지를 각각 지정해주라는 경고입니다. 에러를 클릭하면 수정할 기능으로 이동되니 바로 지정해서 에러를 처리합니다. 플러터플로어에서 서버 세팅은 완료되었습니다. 서버 콘솔로 가서 나머지 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센터케이션 메뉴에서 템플릿 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인증 시 자동 발송되는 문자나 이메일 템플릿을 한국어로 변경합니다. 그럼 예시 템플릿 언어가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파이어스토어 DB 테스트 기간 코드를 삭제해서 30일 뒤에 DB 사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해 주겠습니다. 규칙 탭으로 이동 후 기간이 명시된 코드를 삭제하고 권한을 재개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7단계 서버 연동을 마쳤고 마지막 웹에서 타 출처 이미지를 로딩하지 못하는 코러스를 세팅하면 끝입니다. 코러스 허용 설정은 업로드된 이미지가 저장된 스토리지 버켓 권한을 활성화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코러스 접속 URL과 명령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영상 설명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복사해서 활용하세요. 먼저 코러스 설정 사이트 링크를 완성해줍니다. 뒤에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아이디를 본인 프로젝트로 넣어주면 됩니다.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아이디는 플러터플로우 파이어베이스 쪽에 있습니다. 링크가 완성되었으면 복사해서 브라우저에서 열어줍니다. 그럼 설정 화면의 터미널 창이 활성화됩니다. 하버비트는 모두 허용으로 선택합니다. 이곳에 코러스 허용 명령어를 넣고 실행하면 됩니다. 명령어 뒷톡을 본인의 스토리지 버킷 주소로 변경하면 됩니다. 스토리지 버킷 주소는 서버 콘솔 스토리지에서 확인할 수 있죠. 코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마지막에 띄어쓰기 공백이 들어가거나 엔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명령어가 잘 실행되었다면 세팅온 코러스이라는 결과 코드가 나옵니다. 코러스 허용으로 파이어베이스 저장된 이미지는 이제 웹에서도 잘 나오게 됩니다. 만약 파이어베이스 서버 외 다른 서버 또는 타 출처 이미지도 웹에 반영하고 싶다면 추가 코러스 허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세팅해두면 뒤에서 머리 아플 일이 없겠죠. 제3의 서버 이미지 코러스 허용 설정을 위해 플랫폼 메뉴로 이동합니다. 하단 어드밴스 웹 세팅에 코러스 프록시 기능이 있고 또는 파이어베이스 서버 이미지만 사용할 경우입니다. 제3의 서버 이미지까지 웹 플랫폼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면 디플로이 위드 파이어베이스를 선택하고 배포 버튼을 눌러 코러스 함수를 배포해야 합니다. 코러스 함수 배포가 실패하더라도 배포될 때까지 진행해주세요. 함수 배포에 성공하면 다시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배포된 코러스 함수가 있는 펑션 메뉴로 이동 후
로그 메뉴를 선택해 구글 플랫폼에 있는 실제 코르스 함수 코드로 가야 합니다. 로그 탐색기 페이지가 열리면 상단의 검색창에 코르스 함수를 검색해서 코드 쪽으로 또 이동합니다. 코르스 프록시를 선택하고 소스 탭을 선택하면 현재 배포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코드를 제가 드린 코드로 수정해서 재배포하시면 됩니다. 코드도 영상 설명란 링크에서 복사해 수정 없이 그대로 붙여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재배포 완료까지 약 5분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코르스 허용 설정까지 플러터 플로우 초기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플러터 플로우로 이동해 여러분이 기획한 어플 개발만 집중하면 되겠죠. 이상으로 플러터 플로우 초기 세팅법 완전 좀 보편을 마치겠습니다. 워치넷 개발하세요.